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백은주라고 해요. 제 속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주변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50대 초반이면 아직 한창인 나이이고 저는 지금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고 싶은 일도 많거든요.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아직 일상생활하는 게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럭저럭 견딜만은 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려는 엄두도 냈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여러분을 믿고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랐고 또 없는 집에 시집와 결혼해서도 고생 참 많이 하며 살았어요. 결혼해서 첫애를 가지고 한창 배가 불러오던 때에 시부가 없는 살림에 빚까지 지셔서 그 돈 갚느라 저희 신혼집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더군요. 사는 집 보증금을 어떻게 빼느냐 했지만 저희 집을 안 빼면 시댁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비우고 그 돈으로 시부 빚을 갚는 대신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한여름을 났는데 시부모와 함께 사니 옷도 편하게 못 입고 그 몸을 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삼시세끼도 차려내야 했어요. 그뿐인가요? 배가 불러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런 제게 시모는 속옷은 세탁기 돌리면 금방 상한다며 손빨래를 시키셨는데 시동생 시누이 속옷까지 제가 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모는 늘 자기는 시집 와서 시모의 시모, 그러니까 제게는 시할머니가 되는 분과 시부, 그렇게 세 식구가 단칸 세 방에서 같이 살았고 그 어른 중풍으로 고생하실 때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다며 제가 아는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모가 시집살이 하던 시절을 제가 시집살이 하는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제 또래 중에 저처럼 호된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 시누이 속옷 손빨래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시동생과 시누이는 어이없어 하면서 야속한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지들 속옷까지 손빨래 해내라고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어렵게 산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옆에서 딸아이가 뭐라고 하네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주절주절 이야기가 많아지나 봅니다. 한 번씩 그런 일들로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기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는 동안 둘째도 낳고 시간은 잘만 흐르더라고요. 큰애가 고등학생이 될 땐 드디어 분가도 하게 됐고 남편이 승진도 하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분가만 해도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고 살만하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 병수발을 들게 됐어요. 네. 저의 고생했던 시절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모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을 받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씩 갈 때마다 5시간씩 투석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 게다가 주변에 이식받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식받으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 더 늙어서 수술도 못 받게 되기 전에 이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시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남편이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고 다행히 조건이 잘 맞아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나저나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간에 이식 수술 당일에만 병원에 좀 오래 있고 시모 퇴원할 때나 빼꼼 와보는 게 전부였으니 저 혼자서 남편과 시모 두 사람 모두 보살펴야 했죠. 수혜자와 공여자가 따로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니 저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을 살폈고 수술 후에도 수혜자와 공여자에게 좋은 음식이 달라 음식도 다르게 준비해서 챙겨야 했어요. 신장 이식이 원래 공여자가 더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엄살도 좀 있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어떻게든 잘 달래보려고 하는데도 짜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 짜증 다 받아가며 수발을 들었는데 차라리 제가 수술받고 누워있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수술받고 누워있는 사람들이니 좋은 마음으로 돌보려고 했죠. 그보다 정말 서운하고 화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 들여 간호까지 했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 몰라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타박까지 했어요. 제가 원래 좀 허약한 체질이라 잔병치레가 많다고 해야 할까? 뭐 그렇다고 약 먹고 그럴 정도로 무슨 병치레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비실비실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건 아픈 축에도 못 끼는 건지 몸이 안 좋아서 쉬거나 누워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아니, 네가 뭐 했다고 아파? 아픈 게 자랑이야? 하루 종일 집에서 팽팽 노는 주제에 뭐가 불만이라 몸까지 아프다고 하는 거냐?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그 싫은 내색 좀 그만해. 내가 오늘은 진짜 기운이 없어서 그래. 밥할 힘도 없으니까 뭐 시켜 먹든지 사다 먹든지 그러면 안 될까? 네가 네 몸 관리 못해서 아픈 걸 어쩌라고 이래. 네가 잘못해서 아픈 걸 왜 그렇게 티를 내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사 먹는 음식 뭐 좋은 거라고 식구들한테 그런 거나 먹이려고 하냐? 밥상 차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야 유세가. 아픈 게 무슨 벼슬이냐?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놈의 1절, 2절, 3절, 4절에 도돌이표까지 하는 거 정말 사람 또 힘들게 하는 거야. 밥 차려줄 테니까 그만해. 제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저한테 퍼부어대는 폭언들이 듣기 싫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밥상 차려낸 적도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서운한 게 아플 때 안 알아주는 거랑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남편은 제가 먹는 것을 갖고도 잔소리를 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이 먹고 그러면서 살이 좀 찌긴 했거든요.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딱히 운동 같은 걸 신경 써서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살이 붙는 게 당연한 거겠죠.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쪄서는 그래도 그게 넘어가냐? 작작 좀 먹어라. 다리통이 코끼리도 아니고 그게 뭐니? 그런 몸뚱아리로 살면 부끄럽지 않아?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너는 그 몸을 해가지고도 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어? 참 대단하다. 그러니 살이 찌지. 이런 식의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아니 뭐 장난으로 농담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 경멸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먹는 걸로 뭐라고 하면 정말 서운하잖아요.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래? 아줌마들 다 비슷하지 뭐. 아가씨 때 몸 유지하면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배 나왔잖아. 으이구 말을 말자. 저리 비켜. 너 때문에 TV 화면 다 가리잖아. 몸통이 얼마나 크면 저 큰 화면을 반이나 가리냐? 제가 아무리 반박을 해봐도 남편이 경멸하듯 저를 보는 그 눈빛, 그 말투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도 다 장난 같은 거였어요. 골골백세라는 말도 있고 특별히 안 좋은 곳이 있다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니 저는 제가 골골 비실비실거리며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간암이래요. 내가 간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위암만큼 흔한 게 간암이라고는 하더라만 제가 그런 병에 걸릴 거라는 상상도 아직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던걸요. 검사 다시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그러실 겁니다. 이해해요. 간 자체가 혹사당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기라서 망가지는 것에 둔감하거든요. 오죽하면 침묵의 장기라고 하겠어요. 간은 아주 많이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서 환자분들이 자각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 간암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암을 말 없는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다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에 오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하긴 제가 병원에 간 것도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우리 큰아들이 자주 피곤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거 아니라며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예약을 다 잡아놔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으면 더 오래 방치해서 아예 망가진 다음에나 병원에 왔을지도 모르죠. 평소에도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나마 아들 덕분에 가망 없는 상태로 발견된 건 아니니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기로는 간 이식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간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환자 상태가 이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다행히 지금은 이식이 가능한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간 이식만큼 확실한 치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남편이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나는 검사 안 해줄 거야. 확실하게 말할게. 나는 못해. 아니, 내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선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왜 그래? 지레 겁먹고 선빵 날리는 거야 뭐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식 안 해줄 거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미 신장 하나 떼준 사람이야. 너한테 간까지 줘야 하냐? 내 몸에서 더 이상 장기 떼내는 일은 없어. 남편의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면서도 정 떨어지는 말투던지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남편에게 제일 먼저 검사를 받아달라고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지 빤히 알면서 말이라도 검사는 받아보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 떨어지게 말을 하니? 만날 그렇게 기름지고 열량 높은 것만 먹어대서 살이나 뒤룩뒤룩 찌더니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겠냐. 내장에도 살이 찌는 거야. 너는 보나마나 지방간도 심했을 거라고. 그러게 작작 먹으라고 했잖아. 지가 몸 관리 못 해놓고 왜 엄한 나한테 화풀이하고 난리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결혼 생활 그 세월 동안 쌓인 서름이 다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지방간이 뚱뚱해서 생기는 건 줄 알아? 스트레스나 과로도 한몫하는 거야. 내가 평생 시집살이에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림살이 게을리한 적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병인데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당신 간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됐니?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그 뒤로 남편이랑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저희 애들까지 다 검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보다 못해 큰아들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빠, 가족들이 검사를 다 했는데 엄마한테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 아버지도 검사를 한번 받아봐 주세요. 내가 왜? 나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어.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네 엄마도 다 동의했고 내 간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네 엄마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펄쩍 뛰는 남편을 보니 참 그 인간도 한심하고 제 인생도 허무하고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는데도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아빠,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간이 재생이 빠른 장기라서 암세포도 빨리 성장하고 전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식 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부탁드려요. 검사 받아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애원하듯 말해도 남편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는 절대 검사 안 받는다는 거죠. 죽어도 안 해준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공여자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만성피로가 아니라 간암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런지 병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몸이 점점 더 아프더라고요. 어떤 날은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기도 했어요. 그런 날에도 남편은 꼬박꼬박 제가 차린 집밥을 얻어먹겠다고 연병을 떨었죠. 나한테 밥 얻어먹고 싶으면 간 내놔. 당신 간 내놓으면 내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상 차려서 대령해줄게. 간 내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저도 무서울 거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간암이라더니 간이 아니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누구더러 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미칠 거면 곱게 미쳐.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마누라가 아파 죽게 생겼다는데 지간 못 대준다고 버티면서 검사조차 안 받는 남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내가 미친 거야? 네가 미친 거지. 누구더러 미쳤다 그러는 거야? 너야말로 제정신 아닌 놈이야.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간 절제술이 어렵다고 했고 간 동맥 화학 색전술보다는 간 이식이 훨씬 좋다고 해서 다른 수술은 받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을 위해 배를 여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게 아니고 간 이식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수술이 아닌 치료를 간간히 받기는 했어요. 간암의 경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까지 가게 되면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암이나 방사선은 아니고 다른 치료들을 받았는데 그런 치료를 받고 와서 힘들어할 때도 남편은 그런 저를 돌봐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제 삶 자체가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제 삶에 유일한 출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간암 환우 카페에서 만난 장 여사가 그 사람이에요. 저랑 나이도 같고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상황도 같았죠. 장 여사는 아이 없이 이혼해서 쭉 혼자 살았다는데 미대 교수이면서 교수라고 불리는 것보다 화가라고 불리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었어요. 전공은 동양화로 개인 작업으로는 수목담채를 주로 그린다고 했고요. 사람도 참 고운 사람인데 하는 일까지 참 잘 어울린다 싶더라고요. 우울할 때 그림을 그리면 도움이 될 거라며 제게 그림 공부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몇 번 놀러와서 밥 해먹고 쉬다가 사우나도 가고 그랬어요. 장 여사한테 그림도 배우고 미술관도 다니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장 여사가 저희 집에 다녀가는 걸 남편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집에 암 환자 하나 있는 것도 찜찜해 죽겠는데 암 환자 둘씩이나 우리 집에 병균 퍼뜨리려고 작정했어?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암이 그렇게 옮는 거면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암 환자 될 거야.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내 친구 내 맘대로 불러서 놀 거라고.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거나 말거나 저도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죠. 남편이 대놓고 장 여사 앞에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 방에서 저한테만 한 소리지만 뭐 그렇다고 속삭이듯이 말한 것도 아니어서 거실에 있는 장 여사한테도 충분히 들렸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장 여사한테도 어찌나 미안하고 부끄럽던지 말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 장 여사가 아무 내색을 안 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 그럴수록 저도 장 여사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운이 나는 날에는 정성껏 반찬도 만들어서 해다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제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고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니고 암세포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였어요. 그런 거 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몸 상태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란 놈이 바람이 났다네요. 그것도 제가 암 환우 카페에서 만난 장 여사. 그러니까 현재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자 제가 누구보다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장 여사와 바람이 났단 말입니다.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제가 장 여사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날도 장 여사 차를 타고 북악 스카이웨이에 전망 좋다는 카페에 가고 있었죠. 근처까지 갔는데 장 여사가 위치를 헷갈려 하길래 제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전에 사용한 주소들 리스트 중에 제 남편 회사 주소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육감의 동물 아닙니까? 순간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거짓말 아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요. 그날 그 카페 경치가 어땠는지, 차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장 여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에는 온통 장 여사와 제 남편 사이에 제가 짐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장 여사 집에서 잠복하며 살펴보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 앞에 있어 볼까도 했는데 혹시라도 남편 회사 동료 중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 지키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구가 하나인 장 여사 집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장 여사와 남편이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눈 돌아서 그대로 쫓아갔죠. 니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지금 바람 피우니? 이것들이 진짜 나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너네가 사람이니? 호들갑 좀 떨지 마. 남의 아파트 단지에 와서 무식하게 뭐 하는 짓이야? 장 여사랑 나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야. 그렇게 알아. 야, 무슨 연예인 열애설 인정기사 타이틀 뽑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렇게 당당해? 이 꼴을 걸리고도 당당하냐고? 너 같은 여자랑 살면 누구라도 바람 피우고 싶을 거다 아마. 아우, 목소리 좀 낮춰. 남 부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 너네는 죄를 졌으니까 부끄럽겠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안 부끄러워. 야, 너 장여사. 아니 2년 이거 볼 때마다 세균 덩어리라고 했던 것도 다 내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개수작 부린 거지? 다 연기였지? 그렇지?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장여사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다그쳤어요. 네가 한번 말해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가 설명을 해보라고. 네가 왜 내 남편이랑 팔짱을 끼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어? 제가 그렇게 몰아세우니 장여사 그년이 눈을 질끈 감고 어지럽다는 듯이 제 남편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오바 육바 꼴값을 떨면서 절절 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우리 장 여사한테 큰 소리 지르지 마. 우리 장 여사 심장도 약한데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고 우악스럽니? 호들갑을 떠는 꼴이라니 정말. 아니 저도 암 환자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있는 힘껏 밀치고 장여사 년만 챙겨서 둘이 호다닥 그년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진짜 이것들 미친 거 아닌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남의 아파트 1층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너무 열받아서 애들 둘이랑 시모한테 연락해 집에 큰일이 있으니 다들 좀 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시모, 아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어요. 남편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장여사와 바람이 났다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라고 선포했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 새끼가 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여기 어머님이랑 애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어디 한번 말해봐. 그녀는 그년 집에 고이 모셔두고 왔냐? 왜? 내가 그냥 머리채라도 잡을까봐 걱정됐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쏘아댔는데도 남편은 시모와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전혀 아무런 동요 없이 지 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장 여사 건강이 너무 걱정돼 죽겠다. 됐냐? 그리고 나 장 여사한테 간이식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 하지 마.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장 여사 그년한테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검사도 했는데 조건이 맞더라는 거죠.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장 여사, 아니 그러니까 너랑 바람난 그년한테 간이식을 해준다는 거야? 누구 미치고 팔짝 뛰다가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죽일 듯이 난리를 쳤죠.
그때 제가 쓰러지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기절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저를 본체만체 하더니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장 여사는 직업도 좋고 장 여사 아버지는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야. 그렇게 잘 나가는 집에서 곱게 자란 장 여사 같은 사람이 그런 몹쓸 병으로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내가 간이식을 해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화색이 돈 얼굴로 남편 손까지 덥석 잡더라고요. 역시 내 아들이다. 그렇지. 바람을 펴도 아무나 안 만나네. 다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바람도 나고 그런 거지. 안 그렇냐? 그래. 그렇게 대단한 집 여식이란 말이지?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일 해낸 장한 아들 대하듯 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우리 애들은 난리가 났죠. 할머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혼을 내셔야죠. 지금 아빠한테 대단한 일 했다고 장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간을 떼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 더 볼 것도 없어. 아빠랑 당장 헤어져. 우리가 엄마 얼마든지 보살필 수 있어. 오빠랑 내가 둘이서 얼마든지 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저런 사람이 무슨 남편이야? 무슨 아빠야? 다 필요 없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세요? 할머니가 이러시니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버지가 저 모양인 겁니다. 정말 둘 다 제정신 아닌 거라고요. 에? 애들이 남편과 시모를 향해 맹비난을 하니 남편과 시모도 애들한테까지 못 빼어먹은 것들처럼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상소리를 하더니 결국 화살은 또 제게로 돌아오더군요. 넌 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엄마도 참 애미란 년이 배운 게 있어야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 아니야. 뭘 바라겠어. 됐다 됐어. 애비야, 저런 자식들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너 이제 새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살 건데 새 사람도 전처 소생 자식들이 뭐 예쁘겠니?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러면서 모자가 아주 쿵짝 맞춰 놀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앉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제게 일어난 일들 같지도 않고 제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간암에 걸려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마저도 아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차츰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남편 놈이랑 재산 분할한 걸로 죽을 때까지 쓰다가 남은 건 애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시 남편은 이미 집에서 나가 시모가 있는 시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댁으로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는 시모는 물론이고 장여사 그년도 같이 있었어요.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니 남편보다 시모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어차피 몇 달만 있으면 너 세상 뜰 텐데 뭐하러 이혼 같은 걸 해? 여러 사람 번거롭게. 그리고 사별했다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이혼은 무슨 시한부 판정받은 마누라랑 이혼한 남편이라는 좋은 글씨를 내 아들이 왜 짊어지고 살아야 하니? 애들한테도 그렇다. 엄마 죽고 사별한 아빠가 낫지. 기어이 죽을 날 받아놓은 엄마랑 이혼한 아빠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단 거야?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세상 떠날 준비나 해라. 진짜 눈이 확 돌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거품 물면서 저도 생지랄 떨었어요. 그래, 나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 암 환자다.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고. 내 이혼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어? 그러니 시모가 뒷목 잡으면서 잡아먹을 듯이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죠. 이년이 미쳤나? 지금 네가 나한테 네가 뭔데라고 했어? 지랄이냐고? 너 진짜 미쳤냐? 미친 년보다 더 무서운 년이 죽을 날 받아놓은 년인 거 똑똑히 알게 해줄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른이고 노인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못할 짓이 없어. 그야말로 생난리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장여사 그년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드는 거예요. 나 이식수술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교양 없이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맥이 탁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란 놈이 진짜 이 여자한테 지간을 떼어주려고 하는구나 싶은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남편한테 간이식 받아서 건강해지겠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평온하고 당당한 표정을 할 수가 있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니? 결국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고 그 꼴을 그것들한테 더 보여주기 싫어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기어이 장여사년, 아니 장여사는 무슨, 그 상간년연에게 간이식을 해줬고 시모가 그런 남편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 간병인 도움 받으며 보살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애들도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그 병원에 딸 친구가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얘기예요. 간이식 받는 상간녀년이 대단한 집 자식이라고 하니 시모가 그 연세에도 기운이 펄펄 나던 모양이지 싶어서 씁쓸했죠. 그렇다고 그렇게 씁쓸해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이 수술받고 회복하느라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그것들 인생 조질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죽기 직전까지 그것들한테 복수해줄 힘으로 버티고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감옥 가도 상관없다 싶었고 죽을 날 받아놓았으니 정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끼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막 생기고 사람이 이래서 악당이 되고 깡패가 되고 그러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건 남편 이름으로 온갖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다 받은 거였어요. 그게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대출을 진행하니까 제한 없이 대출이 막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출로 잡히는 게 없으니 남편 신용한도 내에서 여러 군데서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와, 근데 제3금융권도 진짜 많대요. 하루 만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대출을 한꺼번에 확 받았는데도 아직 대출 문의를 해볼 만한 곳이 여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서류를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기대출이 너무 많아서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집도 담보로 잡고 남편 신용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미 대출을 다 받았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저희 애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이거 절대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거 다 네 아빠 명의로 빌린 거니까. 이 돈 못 갚으면 네 아빠 신세만 망하는 거야. 어차피 엄마는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르는 척하고 그 돈 알차게 잘 써. 알겠지? 엄마, 뭐하러 이렇게까지. 우리 이런 돈 필요 없어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엄마, 이러다 아빠가 엄마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알아. 엄마도 알아. 알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인간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래.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그 인간이 고소 어쩌고 해봐야 나는 오래 살지도 못할 거니까. 나 떠난 다음에 고소 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지금 감옥 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저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안 넣었고 제3금융권에서 오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연락이 간 모양이더라고요. 퇴원은 했어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닐 텐데 그 와중에 그런 전화가 오니 뭐 좀 알아보긴 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소리 지르면서 소송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는 거죠. 제가 안 받으면 그만인 남편 전화를 왜 받았을 것 같으세요? 놀려 먹으려고 전화 받은 거거든요. 한껏 악에 받쳐서 난리치는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소송? 그래, 얼마든지 해. 그래봤자 난 죽고 없을걸. 내가 말했지? 죽을 날 받아놓은 년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기대해도 좋아.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원도 꺼버렸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기분으로 따지자면 제 간에 자라고 있다는 암세포 절반은 죽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상간녀년 집에도 찾아갔죠. 그년 부모가 살고 있는 본가 말이에요. 어차피 그년도 수술받고 본가에서 요양 중이라 거기 있더라고요. 더 잘됐다 싶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댁에 딸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다 큰 애가 둘이나 있는 멀쩡한 가정이었어요. 게다가 나는 시한부 판정받고 죽을 날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런 마누라를 두고 댁에 딸년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듣자하니 평범한 집도 아니고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을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인터넷에도 퍼뜨리고 기자들도 만나서 다 폭로할 거예요. 명예훼손, 고소?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어차피 몇 달 살지도 못하거든요. 당신들 딸년이랑 바람난 내 남편, 그리고 딸년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당신들까지 내가 다 제대로 망가뜨려 줄 거예요. 그렇게 엄포를 놨더니 그 부모가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상간녀한테 노발대발하며 그런 놈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치는 걸 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상간녀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그년 하는 말이 난 원래 간이식만 받고 네 남편 같은 건 바로 버리려고 했었어. 내가 네 남편 같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기라도 한 줄 알았니?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리고 더 통쾌한 건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집 들어가서 그 부모한테 제 할 말 하는 것부터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됐고 그걸 남편 새끼랑 시모한테도 다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는 또 뒷목 잡고 쓰러지고 남편은 갑자기 배를 부여잡더니 윽윽 신음소리까지 내며 제 발밑으로 기어와서 울더라고요. 제가 신장 이식 공여자, 수혜자 간호하면서 장기 이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지 않겠어요? 딱 보니 수술 부위 염증 때문에 생긴 복통 같은 거죠. 알게 뭐예요? 지가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복통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서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만 하길래 더 들어주기도 귀찮아서 내버리고 와버렸어요. 이혼 소장 날릴 테니 그거나 잘 받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길로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았는지 남편 놈이 바로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년이 그런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는 당신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지금 이혼까지 감당할 힘이 없어. 당신이 나 좀 도와줘. 뭐라는 거니? 그년이 사기꾼인 거랑 우리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네가 사기꾼 년이랑 바람이 났든 세상에 둘도 없는 고귀한 년이랑 바람이 났든 나한테는 다 그냥 똑같은 상간녀야. 네가 사기꾼에서 속아서 바람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떠드니? 그렇다고 그게 내가 널 봐줘야 되는 이유가 되니? 당신이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그런 거 나 그거 고소도 안 하고 있잖아. 당신 고소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내 사정을 좀 봐줘. 일단 그냥 그거 내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당신도 내 편에서 증언을 좀 해줬으면 해서 말이야. 어이없네. 미친 거야? 내가 무슨 증언을 해줄까? 내가 할 말은 뻔한데 괜찮겠어?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증언이라고 생각하니?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잘 좀 말해줘. 부탁이야. 미친 소리 작작해.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거기 나가서 네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놈이었는지 증언하는 수가 있어. 그럴까? 제가 그렇게 협박을 하니 그제서야 남편 놈이 기가 죽어서는 돌아가더군요.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아직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어이없었죠.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물론. 근데 그냥 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법정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차피 나는 지금 돈도 필요 없는 사람이고 개망신 주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고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것들 불륜 증거는 제가 녹음한 파일들도 많긴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남편 놈이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간이식을 받으려고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 이걸로 말이죠. 혼인빙자 간이식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 고소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나온 증언 같은 것들이 제 이혼 소송에서 제게 훨씬 유리한 입지를 가져다 준 거예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모두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그 이야기도 할게요. 네,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고소하면 그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고소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시한부라 의미 없다고 생각한 건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상간녀년한테 차여서 멘탈이 다 털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장이 날아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한테 들으니 제3금융권들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걸어서 자기 빚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도 저도 안 되면 개인 회생 신청해서 갚으며 살든지 말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 남편이 이식 부위 염증으로 인한 복통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해져서 복막염까지 됐다는데 그렇다고 뭐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후유증은 각오하고 간 떼준 거 아니겠어요? 감수하라고 해야죠. 개고생 한참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네요. 얼마 전에는 장여사, 그 상간년이 찾아왔더라고요. 학교에도 소문이 다 나서 잘리기 직전이었어. 그 전에 망신이라도 덜 당하자 싶어서 내 발로 나와버렸지. 근데 그 과정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징계를 받게 된 거야.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교직원들 윤리나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징계 수위도 꽤 높게 나왔고 그 바람에 연금도 엄청 깎였어. 어쩌라고. 내가 네 근황 같은 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니? 난 너 같은 건 이미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런데 굳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니? 부모님들도 자기들 이름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딸년이라면서 나를 내치셨단 말이야. 나도 혼자가 되어보니 네 생각이 많이 났어.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 미안해? 참 쉽구나. 그래도 2년은 내 전 남편 간받아서 건강해질 일만 남은 거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받고 마음까지 홀가분해지고 싶다 이거야?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어디 와서 신세 한탄이야? 내가 지금 네 사정 들어주게 생겼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한 건데 내가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짓까지 저질렀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가끔 생각날 때 전화해도 되니? 어림없는 소리 마. 나야말로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야. 나는 너 같은 년이랑 친구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는 나 위해주는 자식 새끼들도 있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다고. 꺼져! 이전 시모는 이혼할 때 제가 나눠 갖게 된 재산이 아까운 건지 죽을 날 받아놓은 저한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전 남편 간호까지 시켜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살가운 척을 하면서 은근슬쩍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재결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몸은 좀 어떠니? 견딜만은 한 거야? 아직 입원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한 거잖아. 그치? 그게 왜 궁금하세요? 저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 화가 새며느리 국회의원 사돈 눈앞에서 날리고 나니 속 쓰리시죠? 저한테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새며느리라니 당치도 않다, 얘. 애비도 그년이라면 치를 떨어. 요즘은 하루 종일 네 얘기만 한단다. 아, 치를 떨어요? 혼인빙자 간이식 소송, 그게 뭐 잘 안 되나 보죠?
하긴 그쪽 집안이 뭐 대단하다고 하니 빵빵한 변호사 썼으려나? 아, 근데 그 부모도 자기 딸년 부끄럽다고 내쫓았다고 하던데. 그래, 그런 년을 부모라고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니? 그녀는 완전 사기꾼이야. 어떻게 지 살겠다고 멀쩡한 내 자식 하나를 떼어가고는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가 있다니? 이것 보세요. 지금 본인 입으로 본인 아들 병신이라는 소리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그런 년한테 속아 넘어가서 간까지 떼주고 헌신짝 꼴난 그쪽 아들이 병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아, 그래. 그놈이 병신이지, 등신이야. 그년 때문에 저렇게 몸까지 아파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눈물이 마를 새가 없구나. 복막염이라면서요. 그깟 걸로 안 죽어요. 치료도 잘 받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걱정이세요? 지금 그걸 걱정이라고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아니야. 내가 전화 건 용건은 아직 말도 못 끊었는데 끊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렴. 너도 언제 몸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지 않니? 애들이라고 뭐 회사 그만두고 네가 너 해준다든.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영감, 내 마누라가 최고인 거야.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이렇게 부탁할 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애비랑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니? 애들도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야 할 텐데 여러모로 그게 좋지 않겠나 싶어. 가기 전에 애미로서 좋은 일 하나 한다고 생각하고 애비랑 재결합하는 거 어떻겠어? 내가 나서서 알아서 다 하마. 너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된다. 징그럽게 왜 이러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재결합이라니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지금 애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건 아니랍니다. 손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기 환자들에게 3개월 정도씩 연명 효과가 있다는 일종의 신약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신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니 돌아가며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애들도 제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건강해질 걱정만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눈치를 보니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저랑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쁜 딸 면사포 쓰고 웨딩드레스 입은 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한복 곱게 입고 화촉 밝혀주고 싶다고 말했죠. 제 딸 결혼날 잡아놓으면 그날 바라보며 제 몸에 암세포와 싸워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렇게 간절한데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제 얘기가 우울하고 답답한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암이나 그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위로하며 좋은 시간만 보내도록 해요.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한 거잖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